액션과 입체적인 캐릭터, 현실을 그대로 TV 속에 옮겨다 담은 듯한 리얼함, 일반인을 캐스팅했음에도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연기,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 문제까지 녹여낸 매력적인 스토리. 국내 애니메이션판에서 작품성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거론되던 제작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신자동차 또봇, 바이클론즈, 포텐독을 만든 레트로봇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팬덤까지 끌어모으며 국산 애니의 희망이라 불렸던 그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행보는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의 가장 깊은 어둠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완구 판매보다 작품성과 서사를 앞세운 한국 애니메이션은 왜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높은 작품성을 내세웠다가 파산해버린 레트로봇의 잔혹사를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씁쓸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3D 애니메이션 시장의 독특한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OTT 구독과 굿즈, 일본은 만화 원작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 및 라이선스 시장이 튼튼하게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의 TV 3D 애니메이션은 제작비의 대부분을 방송사 스폰서나 완구 회사의 투자에 의존합니다. 즉, 애니메이션 본편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한 10분짜리 고화질 광고의 역할을 강요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스토리가 깊어지거나 인물관계가 입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3, 6세의 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5분마다 새로운 로봇이나 아이템이 나와서 화려한 필살기를 보여줘야 완구가 잘 팔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트로봇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레트로봇은 단순히 장난감을 파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어른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진짜 배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시발주자가 바로 2010년대 초에 세상에 내놓은 변신자동차 또봇으로 당대 아동 애니메이션의 판도를 아주 바꿔놓았죠. 성우 대신 실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기용해 리얼리즘과 자연스러움을 살렸고 장애인 아빠, 한부모 가정, 악덕 기업과 콩가루 지방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산 애니메이션이 너무 평탄한 세계관과 캐릭터, 1차원적인 악당 구도를 반복할 때 레트로봇은 일상적인 유머와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2014년작 바이클론즈였습니다. 주인공 오남매는 겉으로는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지만 정작 현실은 빚더미에 앉아 끼니와 집세를 걱정하는 소년 가장들입니다. 극중 인물들은 악당들 이전에 부모의 부재와 돈벌이, 가사노동의 고단함 등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싸웁니다. 악당들조차 어딘가 익숙한 한국 기성세대 및 세대 갈등 문제를 은근슬쩍 가면서 깊은 사회적 풍자를 던졌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대 이상과 성인 마니아층에게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꾼 명작이라는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완구를 팔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어른이 봐도 깊이 있는 드라마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레트로봇은 한국 애니메이션 연구의 신기평을 구축한 회사라면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스케일이 커지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정작 장난감을 실제로 사줄 부모들의 소비와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의 5살에서 6살, 많아봐야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에게 바이클론즈의 복잡한 복선과 생활고 서사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지루했거든요. 앞서 설명했듯 주 고객층인 자녀들을 열광하고 좋아해야지만 부모도 거기에 수긍하고 장난감을 사줍니다. 아이들 대상이라곤 해도 완구의 실질적인 구매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지갑을 쥐고 있는 부모에게 있거든요. 아이와 부모 양쪽 모두가 만족을 해야지만 완구가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올라가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난감에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부모도 더 이상 아이에게 완구를 사주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레트로봇의 스토리는 초등 고학년 이상이나 청소년, 성인층은 재미있게 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완구 파일의 메인 타겟인 저연령층은 너무 복잡한 서사와 다소 지루한 내용들 때문에 별로 좋아해하지 않았고 완구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완구적 구조도 문제였는데 완성도를 높이려다 보니 아이들이 직접 만지며 변신시키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구매 결정권자인 부모도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직접 변신시키면서 주도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 혼자 갖고 놀지 못하는 복잡한 완구를 사줄 이유가 없죠. 이 두 가지가 중첩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구 판매 실적이 둔화되자 투자사의 제작비 지원은 축소되었고 끝내 영실업이 제작 지원을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굿도봇은 19기로,
바이클론즈는 5기를 끝으로 모두 미완성 결말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레트로봇은 영실업의 후원에 위지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 포텐독이라는 첫 독립작품을 만들었지만 시민단체의 마녀 사냥으로 실패를 거두며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2022년에 다시 영실업과 협업해 대조영을 만들며 명주를 유지하다가 이마저도 2025년에 계약이 종료되고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2026년에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레트로봇의 사례는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매우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창의성과 연출력, 서사적 디테일을 갖춘 크리에이터가 왜 장난감 판매량 하나의 찬영 선고를 받아야 하는가? 물론 유아동용 완구 시장 중심의 대중적인 애니메이션도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사라지고 안전한 유아동용 공식만 반복된다면 한국 애니메이션은 세계 무대에서 기획력과 서사로 경쟁할 체급을 키우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극단적으로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캐릭터 라이선싱과 팬시 상품으로 거대 수익을 창출하는 영유아 프리스쿨 IP 시장이며 다른 하나는 웹툰 IP 기반 애니메이션이나 해외 일본 애니메이션이 점유한 청소년 성인 시장이죠. 최근 웹툰 IP 기반의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OTT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성인 타깃 애니메이션 시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깊이 있는 TV 애니메이션은 방송사 수선료나 OTT 투자 등 자립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제작비를 회수할 길이 오직 장난감뿐인 구조에서 작품성을 챙기려는 시도는 곧 경영상의 거대한 위험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스토리의 완결성과 개성 있는 연출로 한국 애니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나 끝내 한국 완구 시장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역사의 한 켠 속으로 사라져버린 레트로봇의 시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완구 광고가 아닌 진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는 도전은 과연 한국에서 계속될 수 있을까? 글로벌 OTT 시대가 열렸다지만 여전히 다양성과 서사 중심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내 투자 생태계는 척박합니다. 제2, 제3의 레트로봇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완구 유통에만 목매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누릴 수 있는 서사의 가치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레트로봇 애니에 대해 어떤 추억을 갖고 있나요? 레트로봇 같은 작품성을 우선시한 애니 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봇V와 대도시의 영웅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